아멘.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공감하며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여겨집니다. 한 공간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고 왠지 벽이 보여지는 이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가족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 간의 대화, 자식과 자녀 간의 대화, 그 대화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감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공감하며 살아갈 때에 또 우리 대화가 아주 건강한 대화가 형성될 때에 가족이 서로 공감하며 또 서로 삶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식들은 뭘 꿈꾸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는 어려운 것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부모 고생하는 것 자식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식들이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고 이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는지 그 수고를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 동기 목사 가운데 한 분 미국서 이민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 이민 목회 가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진 그런 교회 가서 부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다시피 그렇게 하니까요. 평일에는 주로 가서 뭐들 한가 하면은 일을 합니다. 때로는 투잡, 밤까지 쓰리잡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을 토요일 되면 계속 쉬잖아요. 가끔씩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 거죠. 호텔에 가서 청소도 하고 유리창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일해서 너희들 공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죠. 그냥 돈 벌어다 주니까 아버지 전혀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돈 벌어온 줄 아는데 아버지가 이 고생을 하면서 너희를 교육시킨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초기에 여기 성전 건축했을 때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갔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큰아들이 광열이라고 우리 조카 이름하고 같아서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 법대를 갔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 가르쳐주고 그렇게 시간 뺏고 그렇게 해도 그 아이 안에 의지력이 생기고 우리 아버지가 이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아버지 나중에 내가 잘 복양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고생한 것 내가 보상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해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 안에도 법대, 이거 최상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 학교 갔어요.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또 부부 이 사이에서 어떤 자기만 안고 있는 문제로 그냥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집에서 대화해보지만 잘 됩니까? 부부간의 대화는 잘 됩니까? 아니면 자식 부모 사이에 대화는 잘 됩니까? 말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서툴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화빠럭 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대화하다가 문 쾅 닫고 자기 방으로 가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대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를 여기서는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속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속히 듣고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듣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더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다가 어떻게? 화내지 말고. 화냈다라는 것은 내가 대화에 실패했다라는 근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화내는 사람은 오늘 대화 내가 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 관점에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 안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대화는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대화는 스킨십입니다. 서로 포옹해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좋은 대화는 우리 마음이 전달되고 마음이 다시 전달해 오는 것, 마음이 통하는 이런 대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나눈 것이고, 네 번째 가장 좀 가치 없는 것은 입술의 대화, 그저 인사 쪽으로 하는 그런 대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최고의 대화 방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 말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한 인격체로 알고 그 아이하고 엄마가 얘기를 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아이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얘기하고 도리도리하고 눈 맞추고 막 포옹해주고 막 똥 싸도 엉덩이 막 이렇게 살살살살 두드리며 사랑해주고, 이게 막 굉장히 스킨십으로 이렇게 사랑이 막 전달되어 가는 거죠. 이게 최고의 대화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포옹해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의 대화입니다. 10번 얘기하기보다 한 번 끄안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최고의 대화의 방법으로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그냥 걸음마라도 하나 이렇게 한 발자국 뛰면 그저 좋다고 박수 보내잖아요. 박수 건든다. 그러다가 어떠다가 억지로 엄마인지 정말 뭐 모르지만 하면 엄마 했대 벌써. 그래가지고 엄마 얘기했다고 막 그냥 뿅 가잖아요. 이게 정말 사랑의 대화거든요. 아이와 부모 사이에 이와 같이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좋은 관계가 처음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좋은 관계가 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또 벽을 쌓아지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변해가는가? 아이가 학교 가면서부터입니다. 학교 가면 뭐 해요? 공부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랑의 주제가 아닌 주제가 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했냐, 숙제했냐, 왜 TV만 보고 있냐, 공부 안 하냐, 그래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냐, 뭐 모든 대화의 주제가 공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부모님은 말만 하면 공부와 연결시키거든요. 모든 게 공부와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 중요하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당시 대학 나오면 어지간한 사람들 다 그냥 직장 갔어요. 70년도 뭐 75년도 이럴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그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걸로 성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해서 그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5%로 봅니다. 그러면 전교에서 우리 아이가 5% 안에 정도 들면 공부로 승부 걸 수 있어요. 그 외 95%는 덜 노린 거죠. 그렇다면 이 95%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머리가 나쁜데 뭐 자식한테 뭐 머리 좋아지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DNA 그렇게 받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즐기는지, 어떤 그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부 대조하는 아이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싸우다 보니까 가정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도 왠지 그 대화 내용에 있어서 대화하고 나서 크게 기쁨이 없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뭔가 마음이 허전한 이런 경우가 있죠.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러면서 신뢰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라포르라고 그래요. 라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이 오갈 수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라포르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보다도 이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의 시간이 많아질 때 그게 건강한 대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기분 나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쪽이 기분이 나빠. 이거는 자식도 기분 나쁠 때 있고 아버지도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면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나에게 뭔가 강요하는 느낌을 받아요. 무시, 강요, 나를 비판, 정죄,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요, 그 마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대화할 때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나이 관계없이, 우리 직위들 관계없이 동등한 인격으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내가 위다, 윗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꼰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한 것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언어들도 사용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자식에게 부모가 이렇게 막 그런 그 지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지만 요즘은 부모들이 뭐 여러 가지 자식보다 더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자식도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 얘기 아직 끝나도 않았는데 그냥 차고 들어오잖아요. 아들이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야지 뭔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이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도 늦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 앉아있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잘 듣자.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잘 듣고
또 내가 말을 할 때는 잘 이야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담의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시적 기법과 하나는 비지시적 기법이 있어요. 지시적 기법은 주로 이런 겁니다. 한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아래 사람에게 지시해 주는 거죠.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로 이런 것이 뭐 직장에서 윗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선생님이 아이들 진학 이런 진학 뭐 이렇게 지도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신앙 지도하는 거, 이런 게 주로 지시적으로 하죠.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내 답을 네가 받아들이라는 이런 거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도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 기법보다는 비지시적 상담 기법이 더 이렇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판소리 명창들이 명창하면 그 앞에 부관자로 딱 놓고 그냥 뚝딱 때리면서 추임새하죠. 얼쑤 좋다 이렇게 이제 해주잖아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그가 이 얘기를 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비지시적 상담이에요. 한 시간 동안 들어주고 뭐 얼쑤해주고 조탁하고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신나가지고 이야기 잘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답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답을 이미 이야기하는 가운데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비지적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무언가 자꾸만 지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로 하여금 말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특히 잠언에서는 우리가 대화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말하고 듣고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느니라. 모든 말에는 사연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연.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어떠한 말 속에서 아주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분노를 하다든지 이런 그 행동들은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건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분노하는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연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린 시절 자랐을 때에 가난하게 살았던지 누구한테 무시받았다든지 이러한 사연들, 이런 사연을 알면 그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해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런 사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연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중에 황창현 신부라고 신부님이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몇 개 들어봤어요. 신부님 치고 그렇게 강연 잘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아주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수원 사람인데 삼형제였대요. 삼형제가 있는데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째 형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야. 둘째 형이 항상 세 명이 있으면 이 둘째가 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천주교에는 다 제사 지내거든요. 제사 지내면서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하면 그 형은 눈도 안 감고 가만히 있다가 문어다리 싹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문어다리를. 그 버릇이 어릴 적부터 시작했는데 장가를 가서 50이 다 됐는데도 요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대 동생이, 형 오늘도 뭐 챙겼어? 챙겼지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첫째는 아버지가 챙겨주는 거예요. 막내는 엄마가 챙겨주는 거예요. 둘째는 아무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챙겨야 된다. 그걸 챙기는 거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특별한 사연들이 있더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런 사연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 얘기하는 것은 다 맞는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말이 어떻게 맞는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상황에 맞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뀌고 남편이 바뀐다면 잔소리 해야죠. 그러나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잔소리를 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가족끼리 선하고 용기 주고 희망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스필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화 하나 만들어 히트치면요, 현대 자동차만 몇 천 대 파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준 것 같다. 뭐 하나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그 재능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 있게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부 간에 대화할 때도 이렇게 보면 또 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주스러운 이런 말들 부부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빌어먹을 놈,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 보고 아들이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망할 놈, 나가 뒤지라, 뭐 이런 말. 이러면은 정말 가가지고 나가 뒤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언어 폭력적인 이런 말들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 말이 씨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죄였거든요. 손 씻잖아요, 물에. 손 씻고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청중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은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피값에 대해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돌아갈게요, 안 돌아갈게요? 돌아갔잖아요. 유대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수백만이 죽어가잖아요. 가스실에서.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정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앞에서 말했듯이 말의 가치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저 입술의 언어, 안녕하세요, 그냥 엘리베이터 몇 층입니다, 어서 오세요, 보이더니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그냥 아주 마음이 없이 그냥 인사적으로 하는 것이죠.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오가고 또 말할 때 우리 자세,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상대방과 내가 이야기할 때에 그 전달력에 있어서요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내용적인 영향은 한 7% 정도밖에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억양이 38%, 태도가 55%. 그러니까 말할 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에게 말할 때든지 어른에게 말할 때든지 말하는 것 태도가 중요해요. 이야기하는 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태도가 불순해. 특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태도가 불순한 자의 말은 아예 귀를 막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억양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고 또 내용도 잘 조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말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목사님께 나와서 해야 될 말, 선생님께 나와서 해야 될 말, 부모님께 나와서 해야 될 말,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가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과 대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대화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대화에는 어떤 법칙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그렇죠. 우리가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그 언어와 언어의 동등한 사람 인격 가운데서 이야기해 갈 때, 그럴 때에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 부부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자에게 얘기했는데 부부가 상담소까지 찾아왔다는 건 지금 뭐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이제 상담사가 한참 해보다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 오신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내가 나에게 여보,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이 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사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편과 상담하는 가운데 당신 남편이 이런 말 듣고 싶다. 그렇게 한다. 해줄 수 있겠냐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계가 얼마나 나쁜지는 거기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당신들이 상담받으러 왔으니까 내 지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한 번만 남편에게 서로 마주보고 여보, 당신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이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받으러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앉아가 있는데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남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수고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아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거기에 젖어 나왔던 거예요. 자, 동등해야 되니까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상담자가, 당신 혹시 그러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냐 물었어요. 한참 이렇게 고민하더니 내 남편이 나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겠다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내가 그동안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잘못했다. 나 정말 당신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더니 이번에는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좋은 대화예요. 상대방의 지금 마음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 말을 해줄 때에 거기에 마음이 통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화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본다면 사리 대화와 심정 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사리 대화는 뭐냐?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날씨 맑대? 아이 학교 갔다 왔어?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이야? 뭐 이런 거 서로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심정 대화는 뭐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심정 대화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심정 대화예요. 남편들은 심정 대화보다 사리 대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남편들이 아내, 여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리적인 것만 얘기해 주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 뭘까?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워킹맘이 하나 있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회사에 나와서 동료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가 톡감이 걸려가지고 꿀꿀 걷는데 이거를 할머니한테 띄놓고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동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다 아프면 커. 아이들 다 아프면서 큰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 그 옆에는 동료 하나는 아이 감기 들렸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해주니까 빨리 낫던데 감기 들렸을 때 아이에 대한 처방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럼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독감 걸린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것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까? 그 지금 아이를 맡기고 와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게 지금 그 마음을 읽고 거기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대화이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지식이 없고자 싶은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 뭐 아프면서 크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게 지금 그 내 마음 알아달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대상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줄 때에 무엇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이 주제가 되면 오히려 화를 더 크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학에서 I 메시지, U 메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큰 딸아이가 12시가 넘어 집에 왔어요. 집에서 엄마하고 아버지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화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미 이까지 와 있어요. 이까지 와 있어. 오기만 와봐라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벼르고 있잖아요. 자, 딸아이가 왔어요. 아버지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몇 시냐는 거지. 지금 딸아이가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이 아이에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린 그 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렇게 너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주체가 너로 될 때 메시지는 이거는 비난적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감정을 바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시 넘어 들어온 딸에게 딸아 네가 이렇게 늦게 오니까 아버지는 네가 어떤 사고가 났을까 굉장히 두려웠다. 다음부터 일찍 자면 좋겠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이 전달됩니까? 아버지가 딸이 늦게 오면 두렵고 걱정되고 하는 이 마음이 딸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아이 메시지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를 비난하는 너 지금 몇 시냐? 뭐 이렇게 너 매일 왜 그렇게 늦게 다녀? 이렇게 계속 지적하면은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 마음은 이렇다. 아버지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마음이 염려된다. 이런 것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대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듣기를 빨리 하자.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자. 세 번째, 어떤 경우도 화내지 않자. 이것만 잘 지켜나가도요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선용하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점점 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온 가족이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화법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